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하도 무능하여 집안 형편이 어렵고 더욱이 연장이 부실해 밤에 하는 그 일도 잘하지 못하여 부인은 늘 불만이 많았다. 당신이 일이 무능하니 내가 살 수가 없구려. 도대체 언제쯤 나를 기쁘게 해주시겠소? 내 구슬하던가 해야지. 그리하여 마침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무당이 춤을 추며 빌기 시작했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집 남편의 약물이 쇳덩이처럼 강하고 딱딱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남편이 멋쩍어하며 무당에게 말했다. 무당님, 그렇게까지 빌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여보, 이 굿에 미천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 쇳덩이 정도는 되어야 본전을 건질 수 있을 게 아니오. 이에 무당이 계속해서 빌기 시작했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집에 돈 100냥과 비단 100필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또 무당에게 말했다. 아니, 무당님, 이왕 빌 바에는 좀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 일이지. 겨우 100냥이 뭡니까? 한 1000냥쯤 생기게 빌어주세요. 그러자 또 아내가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아니에요. 100냥이랑 비단 100필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이 생기면 이 인간 틀림없이 처벌을 얻을 테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덕추리와 춘심이는 혼이 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로 깨가 쏟아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서방님,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 맞춰봐요. 해보시게. 나의 귀여운 꽃사슴. 여인네들은 장군님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문지기를 좋아할까요? 그야 당연히 장군님 아니겠소. 땡, 틀렸어요. 정답은 문지기지요. 아니, 왜 그렇소?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어라,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나도 문제 하나 내겠소. 신혼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곤충이 뭔지 아시오? 나비 아니면 하루살이. 뭐지? 바로 잠자리요. 아잉, 몰라. 이리 오시게. 나의 꽃사슴. 오늘은 내가 문지기가 되겠소. 그렇게 달려드는 덕추리를 흥분한 춘심이가 살짝 밀친다는 게 그만. 다음날 춘심이는 신랑을 업고 의원을 찾아갔는데 우리 서방님 상태가 어떻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긴 한데 그게 말이지. 왜 그러시오? 자세히 좀 말해보시오.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쳐 아래쪽이 마비되었소. 즉 배꼽 밑으로는 쓰기 힘들게 되었소이다. 아이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떡하오? 꾸준히 치료받고 운동하면 차차 나아질게요. 나를 믿으시게. 고맙소. 그래도 천만 다행이구려. 어차피 우리 서방은 몸이 약해. 힘쓰는 일은 내가 다 하니 상관없소. 마비가 됐는데 천만 다행이라는 춘심이의 태도에 의원은 감탄했다. 그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소. 아직 신혼인데 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꼭 아랫돌이라도 다시 움직이게 할 테니 염려 마시오. 하니 춘심이가 대답하길. 아랫돌이 못 움직여도 괜찮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 서방이 몸이 약해서 원래부터 아랫도리는 잘 쓰지도 못했소. 그래도 다행히 손은 움직이잖소.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오? 이에 춘심이가 쑥스러워하며 우리 서방 손가락 좀 잘 살펴보시오. 그렇게 남편의 굵고 긴 손가락 덕분에 춘심이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판서대감의 사위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밥을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뭐 먹어? 아내의 눈을 피해 여종과 종종 이상야릇한 짓을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여종에게 가려고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아내가 코를 크게 골면서 자는 척을 하였다.
옳지, 틀림없이 잠들었구나. 박서방은 아내가 정말 깊이 잠이 든 줄 알고 살금살금 여종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잠시 후 아내는 이때를 놓칠세라 문을 꽉 잠그고 소리쳤다. 도둑이다 도둑. 도둑 잡아라. 이 소리에 모든 식구가 놀래서 일어났고 판서대감은 종들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도록 하였다. 도둑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보던 종들은 대청마루 밑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엉덩이만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 도둑놈이 숨어 있다. 이놈, 어서 나오너라. 안 나오면 엉덩이에 불을 붙여버리겠다. 이에 종들이 들고 있던 불로 엉덩이를 지지려 하자 한 여종이 뛰어나와 말리며 말했다. 멈추세요. 저 엉덩이는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남자를 끌어내어 보니 정말 박서방이 아닌가. 다음날 박서방의 아내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방님 엉덩이라고 말한 여종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며 말하였다. 너로 인해 서방님께서 큰 변을 모면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다 너의 공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서방님의 엉덩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엉덩이에 점이 없는 것이 판서대감님 엉덩이가 아니라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였습니다. 옛날 어떤 양반이 부인 몰래 여종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부인이 잠든 틈을 노려 몰래 여종이 있는 방으로 잠입해 가는데 어느새 부인이 알아차리고 뒤를 따랐다. 당신, 이 아심한 밤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 뒷간에 좀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이오. 이를 그르치고 만양반은 씁쓸해한 심정이 되어 다시 침소로 돌아왔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못된 부인은 지혜로서 다뤄야지 위험으로서는 다루기가 어렵구나. 하고 양반은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비와 함께 번개와 천둥이 일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양반은 옳거니 하며 여종이 있는 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뒷간에 몰래 숨었다. 그러자 부인이 또 그 뒤를 밟아왔는데 그때 마침 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부인이 넘어지자 이때 양반은 계획하였던 대로 얼른 부인의 등을 서너 번 세게 손으로 친 다음 재빨리 치마를 걷어올려 욕을 보이고 난 다음 얼른 침소에 돌아와 자는 채 하였다. 조금 후 욕을 당한 부인이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니 여보, 세상에 벼락에도 암놈, 순놈이 있단 말이오? 하고 묻자 이에 양반이 답하길 벼락이라고 하여 왜 암수가 없겠소? 내가 알기론 남편을 투기하는 못된 여인들에게 순놈 벼락이 때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수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 말에 부인은 크게 놀라며 말하길 뭐라고요? 그렇다면 내 한 번 더 벼락을 맞고 오겠소이다. 그 후로 남편은 2번 다시 여종에게 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남씨는 돈을 많이 벌어 일만금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무서운 종을 보내 철저히 독촉해 받아오도록 했다. 하루는 새벽에 남씨의 종이 돈 1000냥 받을 집으로 가니 그 집 부부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종은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는 언제 잠을 깼는지 어느새 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남자가 한창 열을 올려 행사를 하는데 부인이 어리광을 부리듯 말하기를 여보, 우리 일할 때 너무 좋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도 좋소? 그렇다면 다행이오. 나는 오늘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을 모르겠소. 여보,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좋지 않다고 하나요?
이에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이 남씨 영감 집에서 천냥 빚을 받으러 오는 날인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종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소. 이 소리를 들은 종은 그만 빚독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뢰기를 나으리, 소인 비록 종놈이지만 그런 정황에서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막된 놈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종의 이야기를 들은 남씨는 무릎을 치며 한탄한 후에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말하기를 대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인간 최고의 기쁨이거늘 내 어찌 돈 때문에 여인들의 그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여인들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는데 내 그동안 여인들의 원망을 많이 샀도다. 여봐라, 이제 가서 모두에게 이르기를 잠자리를 할 때마다 50냥씩 빚을 없애줄 테니 마음껏 즐기라고 알리거라. 그리고 한 달 후 빚진 마을 사내들이 몰려왔는데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누라 때문에 제 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요. 나으리 제발 그냥 빚 갚게 해주십시오. 한 어리숙한 처녀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자나 깨나 딸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에 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애야, 거기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니? 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근데 그 마을은 우리 마을과 다른 풍속 같은 것은 없던? 사람 사는 것이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지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뭐가 다르던? 글쎄, 신랑이랑 밤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신랑이랑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눠요. 아니, 남녀간에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더냐? 친정어머니가 의아해하자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뒷집 김총각은 항상 뒤에서 그 일을 했다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10달이 다 찼는데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심지어 12달이 지나고 15달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남편은 동네 창피하면서도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보, 다른 사람들은 10달이면 아이를 낳는데 당신은 어째 여지껏 낳지 못하는 거요? 도대체 어찌된 노릇이요? 남편은 용하다는 의원과 산파를 불러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불러왔는데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당이 배가 잔뜩 부른 아내를 여기저기 살피더니 말했다. 아이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아이가 눈을 뜨고 뱃속에 자리를 잡고는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어. 아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다니 그건 다행이군요. 그런데 대체 왜 안 나오려 하는 것입니까? 내가 도술로 아이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직접 물어보도록 하시오. 이에 남편이 아이에게 묻는데 얘야, 너 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하니 아이가 나가면 뭐래요? 그냥 여기서 장사나 해먹고 살지요. 아니, 장사라니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냐? 머리 상투 트는데 쓰는 망건 장사나 하려고요. 뭐라? 이거 웃긴 놈일세. 망건 장사를 하려면 터럭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건 아버지도 잘 아시면서 여기 앞에 대문간에는 터럭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망건을 만들어 누구에게 팔 생각이냐?
하니 아이가 답하기로 내가 바깥 세상에 나갈 틈도 안 주고 맨대가리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놈에게 팔지요. 아니, 뭐라고? 나는 네 엄마가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이 아이에게 도대체 그 맨대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 장서방이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색시에게 맛을 들이더니 색시가 너무 좋아 장사는 본체 만체하고 잠시도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좋아서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구려. 그렇게 거의 2달가량을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랑에게 색시가 말했다. 여보, 당신이 저 때문에 장사를 나가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꼭 일을 나가도록 하세요. 아내의 말대로 아무리 같이 있는 시간이 좋기로써니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서방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장사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뽑아줄 수 없겠소? 몸에 간직하고 가게 말이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 당신과 떨어지려니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는구려. 색시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조금 뽑아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장서방은 곧바로 길을 떠났고 이튿날 저녁 무렵에 어느 객주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밤이 되자 장서방은 한없이 색시의 품이 그리웠다. 마누라, 너무 보고 싶구려. 그래서 아내가 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아쉬운 듯 만져보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보시오, 방이 다 차서 그러니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보냅시다. 거 적적한데 잘 되었소이다. 그런데 장서방은 문득 장난치고 싶은 기분이 들어 앞 못 보는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심심하니 내가 문제 하나 내겠소. 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소? 좀채로 맞히지 못하실게요. 이에 앞 못 보는 사내가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어디 잠깐 일이 한번 줘보시오. 내 냄새를 맡아보고 한번 맞춰보리다. 주머니를 받은 사내는 잠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이윽고 주머니를 장서방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다음부터는 부인더러 좀 더 앞쪽 것으로 뽑아달라고 하시오. 이건 너무 뒤쪽 냄새가 나는걸. 사내의 말에 깜짝 놀란 장서방이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오?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이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가만 두지 않겠소. 그러자 앞 못 보는 사내가 말하길. 이보시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똥 꾸린 내가 나지 않소.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굽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오니 외간 남자를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옛날 어떤 마을에 원님이 계시는 관아의 담벼락이 어찌된 영문인지 공중변소가 되고 말았다. 이에 원님은 노발대발하여 아래 것들에게 엄히 단속하라고 일렀다. 아니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담벼락에다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내 잡히면 엄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어느 날 결국 4사람이 잡혀왔고 원님은 한 사람씩 문초하기 시작했다. 발칙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 첫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너무 급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놈 시끄럽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자물쇠장수이옵니다. 그래, 자물쇠장수라.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에다 자물쇠통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대장장이 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쇠망치로 두드려라. 다음 세 번째,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목수이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대패질하도록 하여라. 마지막 네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엿장수이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 어림없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잡아당겨 쭉 늘리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좋아하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언제나 점잖은 척하였다. 어느 날 선비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말하길, 이복의 자네 이번에 또 세 번째 척을 들였다면서? 그게 사실인가? 자네 정말 대단하네 그려? 이 친구가 그 분야에 탁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이에 선비가 말하길, 아니 이 친구들아, 점잖지 못하게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네. 조상님들의 제사를 받들 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거라네. 그런데 자네는 예전부터 한 번 하면 두 번씩 하지 않았는가? 이복에 다시 말하지만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순전히 나라님을 위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네. 그런데 이제는 첩이 셋이니 세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친구야,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단지 천지 만물의 생성과 자연의 순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네. 아니지, 본부인까지 합치면 네 번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말하길, 이복에 이 친구는 세 번 이상은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묻지 마시게. 오진산의 머슴 칠복이가 은근히 주인 집 딸을 넘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를 한번 버려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칠복이는 주인 내외가 외출한 틈을 타 홀로 마당을 거닐고 있는 아가씨에게 접근하여 슬쩍 말을 걸었다. 아가씨, 저기 괜찮으시면 저랑 숲속에 가지 않으실래요?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숲속에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죠.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즐거운 걸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즐거운 거라니. 잠시 주춤하던 칠복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거 무엇이냐 하면 저기 아랫마을 박생원네 순말과 김초신의 앞말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놀면 되는 거죠. 그래, 그거 재밌겠는데? 그렇겠죠? 재미있겠죠? 그렇지만 말이야, 박생원 내 말이 여간 빨리 달려야지. 그런 흉내를 내가 어떻게 낼 수 있나?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칠복이가 잠깐 난처해 하다가 다시 이렇게 둘러댔다. 그럼 오훈장댁 염소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싫어. 염소는 뿔로 받기만 하던 걸 뭐. 다치면 어쩌려고. 아가씨가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망설이던 칠복이가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순인의 멍멍이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거 아주 쉽고 재미있는데 말이죠. 그러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아가씨가 이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 옛날 어느 마을에 짓궂은 한 사내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마을 부녀자들이 초여름이 되어 폭포수 흐르는 계곡으로 물마중을 가는데 이 짓궂은 사내가 발가벗고 기름독에 들어갔다 나온 후 밀가루독에 들어가 몸에 밀가루칠을 잔뜩 한 다음 여인들이 물마중 가는 길가에 큰 고목나무 위에 앉아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꾸며 여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봐라, 거기 모두 다들 섞어라. 여인들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 모두 섰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금강역사인데 너희들 서방이 몇 명인지 제대로 다 말하거라. 내가 낱낱이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이 탄 칼에 달아날 줄 알거라. 여인들이 금강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났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허연게 금강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금강역사로 여겨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는 하나 둘씩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셋내는 둘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9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12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짓궂은 사내의 첨한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 여자를 향해 사내가 너는 서방이 몇이더냐? 하고 다시 호통을 치자 짓궂은 사내의 처가 말하길 셋내는 서방이 하나 반이옵니다. 사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여인들에게 모두들 가던 길을 가라고 이르렀다. 그 후 개울가로 달려가 목욕을 한 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시침을 딱 떼고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처에게 물었다. 마누라, 물마중은 별일 없이 잘 다녀왔소. 그럼요. 아주 잘 다녀왔지요. 정말 아무 일 없었소. 사내가 묻자 처는 왠지 아침에 본 고목나무 위에 금강역사의 모습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이게 되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어 실토를 하였다. 사실은 물마중을 가다가 옥황상제님이 보내신 금강역사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서방이 몇이냐 묻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해서 솔직히 말했지요. 다른 여자들은 서방이 2이요, 9이요, 혹은 12이요 했지만 나는 서방이 하나 반이라고 했지요. 아니, 뭐라고? 하나 반? 예, 하나 반요. 어째서? 나는 분명 하나인데 하나 반이요? 반은 어떤 놈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웬 사내놈 하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나의 소중한 곳에 거시기를 밀어 넣었다가 금방 빼고는 얼른 달아나 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깜짝 놀랐다. 자기 처에게 그 짓을 한 자는 바로 사내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둘이지. 어찌 하나 반이요? 이에 사내의 처가 다시 말하길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 거시기가 너무 작아서 그놈은 반쪽 서방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반갑수는 오늘도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듣는데 여보, 살 다 떨어졌어. 가서 장사라도 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시오. 허구한 날 책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10번이나 떨어졌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오랜만에 친구 만길이를 만나 한잔하는데 내 매번 자네에게 얻어먹어 미안하이. 친구끼리 미안할 게 뭐 있나? 여유되는 놈이 사면 그만이지. 근데 갑수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이는 겐가? 왜긴 왜요? 집에 있는 멧돼지 때문이지. 재수씨가 왜 그리 순하디 순한 여인이? 순하긴 그건 10년도 더 된 신혼 때나 그랬지. 그땐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누우라면 눕고 엎드리라면 엎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마리의 사나운 야생 멧돼지라네. 나 무서워 죽겠네. 그나저나 자네 재수씨는 그렇게 자네한테 순종한다며. 집에 오면 발도 씻겨주고 밤새 봉사해주고 비결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누라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거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내 친구 중에 창식이라고 있거든. 그놈에게 어찌 다리 건너 겨우겨우 의원 한 명 소개받았다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무엇이냐 궁중 어휘까지 지낸 양반이라 한번 질려보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창식이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겨우 만났지. 그런데 꼭 마누라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갔거든. 그랬더니 그 의원이 내 마누라에게 부인이 자꾸 바가지 긁고 말 안 들으면 남편 정력이 날이 갈수록 감퇴하고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하니 그날 이후로 순한 강아지가 됐지 뭐야. 역시 궁중 어휘까지 지낸 의원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군. 이봐 친구, 나도 그 창식이란 친구 좀 소개시켜주게. 근데 자네는 좀 힘들 텐데. 아니
친구끼리 야박하게 왜 그러나?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근데 상담비만 50냥인데 자네 돈 있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총각 둘이서 친하게 지냈는데 한 친구가 어쩐 일인지 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 나 기운이 없어 죽겠다. 젊은 녀석이 만나기만 하면 그런 소리나 해대고 대체 왜 그러는데?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너야 부모님 밑에서 잘 먹고 지내지만 나야 어디 그러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형수 밑에서 얻어먹는데 그럼 형수가 굶기기라도 해? 굶기게 하겠냐? 밥을 준다는 게 맨날 누룽밥이야. 이젠 누룽지만 보면 신물이 난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은 꾀를 하나 궁리에 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게 좋은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아무 생각 말고 내일 아침 내가 갈 테니까 미리 변소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기나 해라.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시키는 대로 대답이나 하면 돼.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 이른 후 돌아갔다.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얘는 어디 갔습니까? 도련님은 변소에 가셨는데 좀 기다리시죠. 아닙니다. 제가 볼 일이 좀 급해서요.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친구는 변소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야, 너 물건 한 번 되게 크다. 요새 무얼 먹는데 그래? 맨날 누룽지지 뭐. 야, 너 누룽밥을 한 해 먹고 이렇게 커졌으니 한 해만 더 먹으면 방망이만 하겠다. 형수는 부엌에서 밥하다 말고 이 소리를 다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또다시 누룽지밥이 나온 것이었다. 아니, 형수님, 왜 또 누룽지 밥인가요? 형님은 누룽지가 필요 없어요. 집도 좁으니 도련님이나 어서 많이 먹고 장가 가세요.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였고 비록 단칸방이지만 남양에 아늑한 초가집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크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9살과 7살 먹은 아들들 때문에 부부간의 밥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밥을 먹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무렵이었다. 부부는 간만에 눈이 마주쳐 서로 위기가 투합해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골칫거리였다. 저 녀석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궁리 끝에 묘안이 떠올랐다. 옳카니?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방이 몹시 춥구나. 나가서 모아놓은 장작을 좀 가져다가 방에 불 좀 지피지 않겠니? 예, 아버지.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형제는 신나게 뛰어나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때다 하고 그 사이에 모처럼 신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밖에서 한참 불을 지피던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야, 가서 방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보고 와.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틈으로 잠시 방 안의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동생은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말했다. 형, 불 그만 떼! 너무 뜨거운가 봐.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이 몸부림치고 있어. 옛날 어떤 절에 잘생긴 외모의 어느 젊은 스님이 부인들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스님, 시간 어떠시오? 내 오늘 기니 상의할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좀 바쁜데 말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들르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모가 빼어난 어떤 부인네가 있어 스님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 스님, 너무 오래간만이 아니요. 어서 시작하시지요.
그 부인은 매번 너무나도 정열적인 나머지 젊은 스님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다. 그날도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 재미를 보기 위해 마을에 내려갔던 젊은 스님은 일을 마치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이웃 절에 머무르고 있는 절친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자네 참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모처럼 안해보는 젊은 스님의 안색이 몹시 초췌해진 것을 눈치챈 이웃 절의 스님이 놀라며 말했다. 아니, 자네 얼굴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인가? 무슨 일이 있는 겐가? 무슨 일은 무슨 일, 별일 없다네. 내 보아하니 자넨 부처님께서 그마도록 한 쾌락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군. 좀 삼가하지 그러게나. 그렇게 지나치게 빨려 들어가다가는 자네 몸도 나만하지 않겠네 그려. 그러자 젊은 스님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건 그렇지만 자네 말하긴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는 말 잘 알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 마치 비렁뱅이 같다네 그려. 사철 그릇을 내밀고 있으니 낸들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이 있는 여자와 과부가 함께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다. 한참 일을 하던 과부가 조그마한 오이를 하나 들더니 말했다. 에휴, 나는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이 있는 남자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언이 없겠어. 이 말을 들은 남편 있는 여자가 커다란 오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머, 이 오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자세히 보니 빳빳하고 큰 것이 우리 신랑 것하고 정말 비슷한데. 하며 은근히 과부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과부에게 말했다. 근데 너무 큰 것도 소용없어. 아프기만 하지 적당한 것이 좋아. 그리고는 과부에게 오이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 이 오이를 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사용해 보라고. 하며 또다시 과부를 놀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신랑 것은 삶은 가지처럼 축 처져서 시들시들해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던데. 옛날 어느 마을에 우둔하고 좀 모자란 어떤 남자가 나이 20에 첫 아이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우둔한 남자는 어리석게도 새로운 고민이 생겨났다. 이 아이의 머리가 아내의 그곳을 통해 빠져나왔으니 필경 그것이 아이의 머리만큼 크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이 작고 초라한 소중이로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하고는 아이의 머리와 아내의 하복부를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부부는 합방을 잊은 채 몇 달을 보내게 되었다. 아내가 답답한 나머지 늙은 여종을 불러 말했다. 서방님이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이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고 내 하복부를 살피곤 할 뿐 부부의 교합엔 뜻이 없으니 어인일인지 알 수 있겠는가? 늙은 종은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역시 남녀지사의 경험이 많은지라 미소를 지으며 아씨마님, 틀림없이 서방님은 아이를 낳은 후로 아씨의 옥문이 아이의 머리만큼 커진 것으로 단정하옵고 시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씨 마님이 아니 세상에 그런 멍청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쇳내에게 따로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서방님이 드시면 쇳내에게 인절미를 구워 올리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고 늙은 종이 청했다. 이에 아씨 마님은 그날 밤 인절미를 구워 오도록 분부했다. 종이 인절미를 따뜻이 구워 한 상 올리니 서방이 그것을 보고 허허, 그거 한번 먹음직스럽구나. 이에 늙은 종이 미소를 지으며 서방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 인절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어도 곧 다시 오므라듭니다. 이렇듯 여자의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자 서방은 당황한 나머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이에 늙은 종이 다시 말했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것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오나
이 인절미에 손가락을 꽂았다가 빼내면 구멍이 다시 합하여지는 것 같이 여자의 그것도 곧 다시 오므라드는 것입니다. 이에 우둔한 서방이 우물쭈물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옛날 어느 고을에 물레방앗간집 주인인 김서방이 모처럼 산 너머 마을에 밀가루를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산 너머 그 마을 술집에는 얼굴 반반한 계집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들떠 있었다. 계집들이 얼마나 반반한지 배달 마친 후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걸 눈치채고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 김서방의 물건에 밀가루를 칠한 다음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검사할 테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행여 함부로 털어내지 마세요. 만약 이 가루가 씻겨져 나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아예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내의 엄명에 김서방은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했다. 알겠소. 내 꼭 명심하리다. 제기랄 밀가루야 어딘들 없을라고. 김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집을 나섰다. 김서방은 부지런히 배달을 마치고 돈을 받자마자 그 길로 마을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재미를 봤다. 그때 같이 따라온 박서방이 물었다. 자네가 주색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괜찮겠는가? 무서운 마누라에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무식한 여편네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지. 김서방은 흐뭇한 만족감과 함께 시치미를 뚝 떼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서방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자 아내는 지체 없이 남편의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검사했다. 자,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구려. 김서방은 밀가루를 새로 발랐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물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내가 본디 술을 좋아해 술은 조금 마셨지만 몸가짐은 단정히 했구려.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물건에 묻은 밀가루를 손에 찍어 맛을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쳤다. 야, 이 능청스런 사기꾼아. 밀가루 맛이 다르단 말이야. 난 가루에 소금을 섞었는데 이건 아무런 맛도 없잖아. 깜짝 놀란 남편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가 술 좀 깨서 오려고 꿀물을 타서 마셨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짠맛이 사라진 것 같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좋소. 그렇다면 내 얼른 꿀물을 한 잔 타올 테니 한 잔 마시구려. 어디 단맛이 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소. 어느 한 노인이 세 아들을 두어 모두 성혼시키고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상 앞에 앉은 노인에게 새 며느리가 차례로 나와 잔을 올리며 헌수했다. 먼저 큰 며느리가 잔을 올리면서 말했다. 아버님은 오래오래 사셔서 부디 천왕씨가 되십시오. 이에 시아버지가 그 뜻을 물었다. 얘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옛날 천왕씨가 18,000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 그거 좋다. 다음은 둘째 며느리가 잔을 올리면서 아버님은 지왕씨가 되십시오. 옛날 지왕씨도 18,000세나 사셨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 시아버지는 역시 매우 흐뭇해했다. 그래, 다들 고맙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가 나와서 잔을 올릴 차례였다. 아버님은 부디 남자의 소중이가 되십시오. 이 말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물었다. 혜야, 그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 그게 무슨 뜻인고? 이 물음에 막내 며느리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버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버님의 막내 아들 소중이를 만지면서 가지고 놀아보니 힘없이 죽어 있다가도 제가 손만 대면 항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장생불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도 소중이처럼 죽었다가도 항시
항상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시라는 뜻입니다. 시아버지는 막내 며느리의 이 같은 설명을 듣고 매우 감격스러워했다. 애야, 내 말이 가장 마음에 든다. 내가 죽으면 언제라도 아기 내가 주물러 만져 소중이처럼 살아나게 해다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선비가 살았다. 어느 날 선비는 장가를 가기로 마음먹고 색식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비는 여자들이 자신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고심 끝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수처녀를 색식감으로 삼기로 하였다. 선비는 어떻게 하면 수처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친구가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그럼 그걸 구분할 무슨 방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당연하지. 친구가 말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첫날 밤에 알몸을 하고 색시한테 자네의 소중이를 보여주는 거야. 무엇이라 소중이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 사람 참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소중이를 보고도 뭔지 모르면 그게 바로 수처녀라는 증거 아니겠어? 옳거니. 선비는 친구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부자 선비는 중매쟁이를 통해 금방 색식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윽고 첫날 밤이 되었다. 술을 한 잔 걸친 선비가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자신의 소중이를 신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번 만져보기까지 한 다음 신부에게 물었다. 색시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아니,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서요? 남자들만 갖고 있는 그거지 뭐긴 뭐예요. 대뜸 내뱉은 색시의 대답에 선비는 잔뜩 인상을 쓰며 호통을 쳤다. 이런, 넌 수처녀가 아니로구나. 나의 재산을 노리는 나쁜 계집 같으니 당장에 물러가거라. 하고는 그녀를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또 어찌어찌하여 고른 다음 색시에게 물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한술 더 떠서 소중이를 보자마자 흥분부터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너는 음란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썩 물러가거라. 선비의 눈에 수처녀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수소문 끝에 나이도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처녀를 색식감으로 맞았다. 선비는 첫날 밤에 다른 여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어보았다. 색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처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무엇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선비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이건 남자들한테만 달려있는 그 무엇이냐 소중이라는 것인데 이걸 정말 모른단 말이지. 그러자 색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머, 그렇사옵니까? 전 그게 너무 작아서 소중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사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곽첨지가 큰 돈이 생겨 장에 가기 위해 갈티제를 넘으려 산허리를 돌자 어떤 여인이 바위 위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었다. 어흠. 깜짝 놀란 곽첨지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역정을 내자 여인은 배시시 웃었다. 아니 백은 뉘신데 거기 그러고 있는 것이오? 백년 묵은 여우가 아니니까 무서워 마십시오. 하면서 바위에서 내려와 곽첨지를 뒤따라왔다. 왜 나를 따라오시는 게요? 나 혼자는 무서워서 이 채를 못 넘겠어. 곽첨지가 힐끗 보니 여인의 얼굴이 곱상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안동장에 황소 한 마리를 사러 가는 곽첨지와 몇 년째 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남편의 약을 지으러 가는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뉘엿뉘엿 태가 저무는 갈티제를 넘었다. 그렇게 제 너머 대처해 오자 땅거미가 내려앉고 찬바람이 파고드는데 그 여인이 곽첨지의 팔짱을 꼈다. 아니 왜 이러는 것이오? 주막에서는 혼자 오는 여자 손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첨지께서 제 남편 노릇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곽첨지는 주막에 들러 그 여인과 국밥을 먹고 막걸리 주전자도 비웠다. 내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오.
볼일을 마친 곽첨지가 황소살 돈이 든 전대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며 이거 황소살 돈이니 잘 맡고 계시오. 말하고는 쭈뼛쭈뼛 구석진 객방으로 들어가자 그 여인이 벌써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하나 깔고 윗목 끝에 자신의 자리를 깔아놓았다. 호롱불을 끄고 나자 곽첨지는 아랫목에 누워서 꿀꺽 침을 삼켰다. 방에는 문풍지 떠는 소리뿐 정막만 흐르는데 갑자기 곽첨지 이불 속으로 그 여인이 기어들어왔다. 윗목은 추워서 못 자겠어. 탱탱한 젊은 여인이 곽첨지의 품에 안겼다. 뱃살이 쭈글쭈글한 늙은 마누라와 합방을 해본 지 몇 해던가. 결국 두 사람은 합체를 하였고 그것은 길고도 격렬했다. 결국 힘을 다 뺀 곽첨지는 골아 떨어졌고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도 여전히 잠을 잤다. 이른 아침에 우시장에 가야 좋은 소를 고를 수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곽첨지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옷을 대충 걸치고 아침도 걸은 채 주막 주인을 불렀더니 아직 안 나갔어요? 되돌아온 거예요? 내 늦잠을 잤소. 그나저나 어저녁에 맡긴 전대나 주시오. 아침에 안방 마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는 벌써 가져갔어요. 주막 주인의 입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제서야 곽첨지는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여우 같은 년에게 당했구나. 당했소. 안방 마님이 아니었어? 사기꾼 년이요? 하니 곽첨지가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내가 어제 저녁 노름판에서 돈을 거진 다 날려서 그나마 다행이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늙은 부부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는데 모두 효자 효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멈이 병이 나서 누웠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이웃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약을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조모가지를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말한 조모가지란 즉 조이삭을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만 조모가지를 남자의 물건인 존모가지로 잘못 알아들어 큰 사단이 일어났다. 먼저 큰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물건을 잘라서 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큰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 모실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소중한 그것을 자르면 어찌 한단 말이여.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섰다. 형님 것이 안 된다면 저의 물건을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아직 시집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난 빳빳한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이에 화가 난 영감님이 소리쳤다. 이런 부려막심한 놈들, 너희들이 안 된다면 하는 수 없구나. 나의 물건이라도 베어서 넣고 약을 달여서 할멈을 살려야겠다. 그러자 할멈이 놀라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수 없구나. 영감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서 베어서 약을 달여오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아랫마을에 갔다가 한 과부를 보고 흑심을 품게 되었다. 아니, 이 마을에 이런 과부가 있었다니. 스님은 어찌저찌하여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지나가는 승려이온데 오늘 밤 이 집에 큰 화가 있으니 제가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스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과부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무르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조용히 과부가 자는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가운데 한껏 익은 과부의 맨살이 드러나 보였다. 스님은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이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구나.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바랑에 넣은 다음 그것을 석 가래에 걸어놓고 알몸인 채로 천천히 과부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과부도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여태껏 쭉 스님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과부는 스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두 손으로 힘껏 끌어안아 넘어뜨려 버렸다. 갑작스런 과부의 행동에 스님은 무척 당황했으며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른 문 밖으로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석가래에 걸어둔 바랑을 들고 간다는 것이 그만 새 둥지를 들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때마침 먼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아니, 스님, 왜 홀딱 벗은 몸으로 새둥지를 들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당황한 스님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무엇이냐? 이 마을에 큰 풍년이 온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밤이 되어 고개를 하나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개를 넘다가 그만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만나게 되었구나. 오늘 니놈의 간을 빼먹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귀신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귀신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양에 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그 대신 나와 거시기를 한판 해야겠다. 선비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귀신의 놀이개가 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게 선비는 지친 욕심을 추스려 다시 길을 재촉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서 또다시 귀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도 똑같이 나왔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선비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귀신과 거시기 하는 것을 택했고 또다시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을 참아야만 했다. 그렇게 귀신에게 2번을 당한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났다. 선비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고개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귀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 귀신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선비는 귀신과 다시 거시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 이 귀신아,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그러자 귀신이 가소롭다는 듯 선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요놈 봐라. 좋다. 너 죽을 때까지 나랑 거시기 해야겠다. 옛날 어느 고을에 색을 유난히 밝히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기생집 출입을 몹시 즐겼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그의 아내 때문에 걱정이 심했다. 아내의 그런 심사를 잘 알고 있는 선비는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 한동안 슬금슬금 몸을 사렸다. 무서운 아내 때문에 맘대로 즐기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호색하니 기방 출입을 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비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되었다. 선비는 먼저 기방으로 달려가 모처럼만의 재미를 만끽한 다음 소매 속에 자라목 하나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아내는 또 득달같이 쫓아와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신 또 기생집 갔다 왔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에 선비는 일부러 크게 화를 내면서 모름지기 사내대장부가 아내로부터 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가랑이 사이에 있는 이 물건 때문이오. 그러니 이 물건만 없다면 투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오. 하고 외친 다음 작은 칼을 꺼내어 자신의 물건을 베는 척하고는 자라목을 꺼내어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뜻밖의 사태에 깜짝 놀란 아내가 선비에게 내 아무리 질투가 심하다고 하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하며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여종 하나가 뜰을 지나면서
선비가 던진 그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던진 물건은 눈이 둘이고 색깔이 얼룩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자라의 목이에요. 남자의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는 더욱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젠장!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내랑 마음껏 재미 좀 볼 수 있나 했더니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어수룩해 보이는 젊은 선비가 그 기생을 찾아왔는데 기생은 그 선비를 한껏 깔보고 대뜸 시험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비님, 글은 좀 배우셨지요? 아니, 못 배웠네. 원 세상에나, 남자가 글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소. 그런데 손등이 하얀 걸 보니 영 무식쟁이 같이는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시오. 선비님, 소나무는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 그럼 학이 잘 오는 까닭은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저런. 그럼 길가에 있는 나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이치는 아시나요? 글쎄,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기생은 선비가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없으므로 콧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러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그 속이 단단한 까닭이고요. 학이 잘 오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지요. 그리고 길가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까닭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소? 선비는 그제서야 정색을 하면서 물었다. 그래? 그런데 소나무가 속이 단단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면 대나무는 왜 속이 비었어도 오래 살며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가? 또한 학은 목이 길어서 잘 온다지만 개구리는 목이 짧아도 울기만 잘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길가에 잘 버티고 서 있더니만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그러는 것인가? 선비의 의기양양한 말에 코가 납작해진 기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선비님, 아까부터 두 다리 사이에 빳빳하게 서 있는 그 조그마한 물건은 대체 누구의 눈길을 끌려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요? 옛날 어느 고을에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어 젊은 아내가 있었지만 장사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부부의 일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심한 외로움을 느낀 아내는 바람둥이 양반 하나와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내 하루도 당신을 안 보면 도저히 못 살겠구려. 그렇게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양반은 그 집 여인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작스레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여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일찍 왔소이다. 이에 양반은 급한 마음에 겨우 빠져나와 마루 밑에 숨게 되었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는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이건 분명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로군. 내 이놈을 잡아야겠다. 이에 사내는 배를 재는 기다란 자를 가져다가 마루 밑으로 넣어 휘저어 보니 이놈, 이거 장난이 심하구나. 그러다 내 눈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소리에 놀란 사내가 아니, 이놈이 뭐라는 것이냐?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도둑놈과 장난을 한다는 말이냐? 이놈아! 화가 난 사내가 더 심하게 휘두르니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양반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내 비록 사정이 있어.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긴 하다만 근본이 뼈대 있는 양반이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보고 버릇없이 도둑놈이라고 하였느냐? 내 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기가 차서 그렇다면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냐? 양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당연히 도둑 양반이라 불러야지. 아니, 남의 집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자 양반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내 놈이 또 나를 도둑놈이라 했겠다. 내 피로 잠시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으나 물건을 훔친 것이 없으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으로서 양반을 보고 감히 도둑놈이라고 욕했으니 내 마땅히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주인 사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듯하여 별수 없이 양반에게 사죄하였다. 아이고 나으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으리께서는 우리 집 마루 밑에 숨어 계신 것입니까? 이에 양반이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내 본래 몸에 열이 많아. 열이 나면 급히 진정시켜야 하는 병이 있어. 잠깐 너희 집 마루 밑을 빌린 것뿐이니라. 이제는 몸도 식었고 다행히 다친 곳도 없으니 내 그만 갈 길을 가도록 할 것이다. 혹시 다음에 나를 다시 마루 밑에서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며칠 후 일찍 돌아온 사내가 다시 마루 밑에서 벗은 몸으로 나오는 양반을 보게 되자 말하길 아이고 나으리 오늘은 알몸으로 계신 것을 보니 평소보다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조상 덕으로 원님이 된 바보가 있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바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똑똑한 마누라를 두어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일일이 부인에게 물어서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일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부인을 잘 보이는 곳에 몰래 앉혀놓고 부인의 손짓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죄인 하나가 붙잡혀 들어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사또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급해진 바보원님이 얼른 부인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봤다. 그러자 부인이 손바닥을 밑으로 엎어 보이는 것이었다. 아, 엎어놓고 볼기를 치라는 소리군. 이에 바보원님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엎어놓고 매우 치도록 하여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죄인의 볼기를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죄를 지었다지만 쉬지 않고 볼기를 계속 맞는 사람을 보니 원님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부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니 부인이 그제서야 손바닥을 젖혀 보였다. 그것은 이제 그만 때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보원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이런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뒤집어 놓아라. 명령대로 죄인을 똑바로 눕혀놓으니 바지가 내려진 그 몰골이 가관이 아니었다. 죄인은 아픈 것은 고사하고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아이고 누가 제 소중히 좀 가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광경을 본 원님의 부인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채통이 중요해 차마 대놓고 웃을 수는 없어서 손가락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본 바보원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어서 저놈의 소중이를 깨물어라.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딸 옥순이와 그 집 머슴인 칠복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둘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결국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가 혼례를 앞두게 되었다. 아씨, 시집 안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겠니? 너도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니? 나도 너무 힘들구나. 아씨를 참말로 사랑했습니다요. 다음 생에는 꼭 부부가 되어 다시 만나자고요. 칠보가,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갈까? 안 돼요. 그러다 잡히면 아씨는 혼나고 끝나지만 저는 멍석말이 당해 병신될 게 뻔하구만요. 그때 마침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아씨,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에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둘은 소원을 빌게 되었다. 우리 아씨 평생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아씨,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글쎄, 나는 칠복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빌었지. 너는 무슨 소원 빌었는데? 아씨와 마지막으로 뜨거운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뜨거운 거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야, 칠보가 너 일로 와봐. 예, 아씨 부르셨습니까? 내가 뒷간 청소 깨끗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나잖아. 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네 놈이 개떡 같은 소원 빌어서 내가 지금까지 시집도 못 갔잖아. 넌 무덤에 누울 때까지 고생해야 해. 알았어? 이런 제기랄 그냥 솔직하게 한 번 주고 시집가라고 빌걸 아주 인생 꼬였구먼. 그런데 아씨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해주시지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소원을 빌었길래 50년 동안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그 말에 아씨가 말하길 그거야 네가 다른 여자 못 만나게 다시는 아랫도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빌었지.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 가죽으로 신이나 주머니를 만들어 파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자색이 곱고 색을 밝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한 선비가 가죽 장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사내는 마당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선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복에 다름이 아니라 내 거시기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걸어다닐 때 방해가 되어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사슴 가죽으로 거시기 주머니 하나만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 모양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마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곧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리니 그 그림자가 길고 둥근 게 두어 주먹은 넘어 보였다. 허허, 이건 말에 그것과 견줄만하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에 선비는 이건 보잘것없어. 한번 행사할 때 보면 정말 놀랄 것이오. 하며 옆에 있는 그의 아내가 듣도록 크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비님. 제가 아주 큰 주머니로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제가 없더라도 궤 속에 넣어 둘 테니 집사람에게 말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선비는 가죽 장수가 멀리 출타한 것을 알고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보시게, 내 주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집에 있는가? 이에 부인이 나와 맞이하며 주인은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주머니는 괴짝 속에 잘 넣어 두었으니 방으로 들어와 가져가시지요.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눈으로 추파를 던지니 마침내 즐거운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 선비의 물건이 남편의 것보다 못하여 선비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아이고, 내가 속았네. 속았어. 그리고 다음 날 또 선비가 찾아왔는데 선비님, 주머니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크기는 어떠신가요? 뭐 주머니가 좀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쓸만하니 염려 마시게나.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눈을 흘기며 아니 뭐라고? 주머니가 작아? 그 주머니면 거시기가 100개는 더 들어가겠네. 에라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들은 선비가 민망해하며 말하길 아니, 내가 언제 가운데 것이 크다 하였소? 다만 쌍방울이 남들보다 좀 더 클 뿐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집안에서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는데 신랑은 아직도 많이 어려 며느리와 나이 차가 있었다. 그렇게 신부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른 후 신랑만 먼저 집으로 데려오고 그 후에 태기를 하여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그 사돈도 따라왔다. 그렇게 신랑 집 사람들이 사돈과 신부를 앉혀놓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그때 나이 어린 신랑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신부를 가리키며 할아버지, 아버지, 저 여자 좀 저리 가라고 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너의 신부가 아니냐?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일전에 나를 눕히고는 팔로 꽉 끌어안고 다리로 나를 끼고 무겁게 내리 누른 후에 자기의 오줌 누는 물건으로 밤새도록 내 것을 문지르면서 내 배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사람을 못 견디게 했단 말이라고요. 너 못하러 여기까지 또 왔니? 또 날 붙잡고 괴롭히려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에 사돈과 신부가 민망해 어쩔 줄 몰라 하니 할아버지가 부럽다 부러워. 나는 문질러주는 마누라도 없는데 정말 부럽구나. 아이고 마누라 왜 그리 빨리 갔소? 하며 어린 신랑에게 말하는데 얘야 무서워 말거라. 그럴 땐 다 방법이 있으니 염려 말거라. 예 할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또 문지르면 조금 참다가 그냥 오줌을 싸버리면 된단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홍기를 놓친 머슴 달봉이는 장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꼬마 녀석이 막대기로 뱀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달봉이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는데 야, 이 녀석아,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느냐? 무릇 생명이란 모두 소중한 것이란다. 그런 못된 짓은 그만두고 집에 가서 강아지 밥이나 주거라. 이에 아이는 달봉이를 노려보며 말하길 뭐라는 거야, 꼰대. 그렇게 말이 많으니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지. 그렇게 아이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저저 싸가지 없는 거 보소. 하여간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나 때는 어른한테 말대꾸 하다간 빗자루가 나만하질 않게 혼났는데 말이지. 그렇게 뱀과 마주한 달봉이가 뱀에게 이놈아, 여긴 위험하니 다시는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오지 말거라. 그러니 내 보금자리인 산에 올라가서 잘 지내도록 하거라. 이에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뱀이 갑자기 쏜살같이 달봉이의 거시기를 물어버리는데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에 고통에 화가 치밀어 오른 달봉은 아우, 저 싸가지 없는 뱀놈의 자식이. 내 앞으로 하루 3끼를 뱀탕만 먹고 소주도 뱀 소주만 먹어야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도중 어떤 처녀가 달봉이 앞에 서게 되는데 이보십시오. 무슨 일인데 그리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저는 의녀인데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그게 말이오. 남사스러워 말하기 어렵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 뱀에게 거시기를 물렸소이다. 어머, 그럼 빨리 독을 빼는 응급처치부터 해야 합니다. 어서 바지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려는데 다른 사내가 나타나 말했다. 멈추거라. 경험이 부족한 네가 독을 빼내다 오히려 독이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가 할 테니 너는 어서 비키거라. 이복에 아무 걱정 마시게.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의원 하준이라네. 그렇게 달봉이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전국에서 알아주는 땅꾼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 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파리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 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 주머니와 돈 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파리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그날 밤 냉큼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다른 귀신들이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울 주머니가 한 개뿐이 없느냐? 네, 한 개뿐입니다. 우리 셋이 이번에 팔도귀신 노래자랑에 왕방울 자매로 나가야 하거든. 그러니 노래 방울 주머니가 2개가 더 필요하다.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어서 2개를 더 내놓아라. 아이고 귀신님, 주머니는 한 개뿐입니다요. 정말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비슷한 방울 주머니라도 내놔라. 분명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만약 뒤져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귀신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에 사내를 살펴보던 귀신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달린 볼록한 방울 2개는 무엇이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내는 방울 주머니 3개를 모두 떼주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날은 저물고 비가 내려 어느 외딴 오두막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지나가는 나그네 이온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는 혼자 된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시누이 셋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방이 하나뿐이어서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부엌 바닥에 재워주었다. 아이고, 부엌이 왜 이리 춥냐?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나그네는 재워주는 것이 고맙긴 하였으나 춥기도 하고 불편해서 차츰 생각이 달라졌다. 이에 나그네는 꾀를 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머리야 다리야. 너무 춥다 추워. 그러자 시누이가 어머니, 저 나그네가 딱하니 방에 들어오게 해서 윗목에서 재우도록 하지요. 하고 청하여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방으로 들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집신을 가지고 들어와 입에 물고는 윗목에 눕는 것이었다. 아니, 집신은 왜 물고 눕는 것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연유를 묻자 나그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잠꼬대가 심해서 다들 잠을 못 주무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한 후 나그네는 금세 코를 골며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러자 궁금해진 며느리가 나그네의 입에서 살그머니 집신을 빼어낸 후 재빨리 내려와 자는 척하니 순간 나그네가 갑자기 에휴, 참. 저 여자 좀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한번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하고 반복해 잠꼬대를 하며 여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 자는 척하며 아이고, 데리고 자고 싶으면 데리고 자면 되지. 안 될 건 뭐 있겠소? 라고 화답하니 나그네가 잠꼬대를 하는 척 아래쪽으로 굴러와 며느리와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아랫목에 누워있던 시누이가 분한 생각이 들어 허참, 이왕에 할 거면 새 것하고 하지 헝것하고 할 건 뭐야? 이런 제기랄, 나 같으면 새 것하고 하겠네. 하니 나그네가 다시 옆으로 굴러와 시누이와 즐거운 행사를 한 번 더 치른 후 돌아가려 하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허참, 이왕에 할 거면 다 할 것이지. 나 같으면 제일 비싼 골동품하고 하겠네. 이런 제기랄.
옛날 어느 부부가 신선의 돌을 숭상하여 나이 80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신선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였다. 여보, 우리 늙으면 꼭 산에 들어가 신선처럼 살자고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더니 이윽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부부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선이 산다는 명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기슭에 당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고 있구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신선이 있는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오리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영감님이 할머니를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소문대로 여러 신선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신선들은 모두가 10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선들이 영감님을 보고 물었다. 그렇긴 한데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산을 내려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할머니가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 신선은 만나봤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글쎄 신선이 나를 보고 총각이라고 하지 않겠소? 할멈이 가면 틀림없이 처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 마음이 이상해져 신선이랑 놀아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그러니 그냥 내려갑시다. 머슴 사는 팔보기가 어느 날 아침 안방으로 들어와 보니 부인이 밤새 정성 들여 기운 버선 한 켤레를 그 앞에 내놓았다. 여보, 새 버선을 만들었으니 한번 신어보세요. 부인 그거 참 잘 되었구려. 내 며칠 전부터 새버선이 한 켤레 있었으면 했는데 참 고맙소. 이렇게 말한 팔보기는 얼른 버선을 집어들고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한 버선을 벗고 새 버선을 신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느 때와는 달리 버선이 작아서 아무리 잡아당기며 애를 써도 발의 중간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애를 쓰던 팔보기는 버선을 도로 벗어 아내 앞으로 획 던지면서 말했다. 아니 당신 재주는 참 이상한 데가 있네 그려. 마땅히 작아야만 좋은 것은 너무 크고 넓어서 헐렁헐렁해 영 재미가 없고 커야 할 버선은 이렇게 작게 기워서 발에 들어가지 않으니 당신 것은 어찌 매사가 이렇게 거꾸로만 되어 있단 말이오? 하면서 부인에게 짜증을 내었다. 이에 부인도 마주친 눈을 살짝 흘기면서 인상을 쓰고 큰 소리로 대꾸했다. 아니, 당신 보면 뭐 모두 좋은 줄 아시오. 크지 않아도 될 발만 쓸데없이 커져서 같은 치수로 기운 버선이 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오. 그리고 마땅히 커져야만 좋은 물건은 아무리 만지고 만져 키우려고 했어도 커지지 않으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렇게 매사에 거꾸로이니 난들 어쩌겠소?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소? 그렇게 부부는 서로 옥신각신하더니 결국에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 껴안고 뒹굴며 화해하고 말았다.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옛날 어느 고을에 강첨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힘이 좋은 황소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암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모두 강첨진의 황소와 접붙이기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암소를 끌고 접을 붙이려고 강첨진해로 가게 되었다. 이보게, 오늘이 우리 암소 차례가 맞지? 뭔 저 붙이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구먼.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소는 암소를 본체만 채 상대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강첨지가 아이고, 이거 미안하게 되었네.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이놈도 한 달 동안 계속 그 짓만 해대니 맥이 풀린 모양이야. 이에 박서방이 내 하루 품을 메고 암소를 끌고 왔는데 무슨 수가 없겠는가? 강첨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옳지. 내가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긴데 소가 필요했을 때는 뿔과 뿔 사이를 비벼서 문지르면 정력이 생긴다던데 한번 시험해보면 어떻겠는가? 이에 강첨지는 아내에게 쇠소를 가지고 오게 했다. 여보, 마누라, 광에서 쇠솔 좀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광에서 쇠소를 가지고 와 황소의 양미간을 몇 번 쓸어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황소의 정력이 불끈 솟아나 암소가 무사히 씨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그 참 희한한 방법도 다 있네 그려. 박서방은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달 이웃 마을에 사는 최 노인이 찾아왔다. 여보게 강첨지, 잘 있었는가? 아이고 어르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암소 접붙이려고 오셨습니까? 마침 우리 황소가 열흘 넘게 그 짓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으니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최 노인이 말하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부탁이 하나 있어 왔는데. 네 어르신, 말씀해 보십시오. 내 듣기로 자네한테 남자에게 좋은 묘한 쇠소리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것 좀 나한테 팔지 않겠나? 이 늙은이의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시게 부탁하네. 그때 옆에 있던 강첨지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어르신, 안 됩니다. 쇠솔은 절대로 안 팔아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머슴 사는 칠보기가 냇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인이 서서 허리를 굽히고 빨래를 헹구는데 낡아해진 속옷 사이로 여인의 엉덩이와 소중한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보였다. 이를 본 칠보기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빳빳해지면서 이상야릇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래서 여인의 뒤에 서서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소중이를 꺼내 살짝 여인의 그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금방 빼서 얼른 달아나려다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에 깜짝 놀란 여인이 돌아서서 빨래 방망이를 들고 소리쳤다. 야 이놈아, 왜 나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소리치자 칠보기가 말했다. 이보시오, 난 아무 짓도 안 했소. 내 길을 가다 실수로 잠깐 넘어져 손가락이 당신 엉덩이에 살짝 닿은 것뿐이오.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칠보기는 여인에게 이렇게 변명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을 부릅뜨면서 다시 외쳤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가락이 닿은 정도라면 어찌 이렇게도 내 소중의 언저리가 오래도록 뜨끈하고 이상야릇한 느낌이 든단 말이냐?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아니, 내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칠복이의 계속된 변명에 여인이 다시 소리치며 외쳤다. 이놈아, 내 말이 사실이면 어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넣어 보거라.